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홀리뉴스 폴리피플 2022년 2월 스페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대선 선거운동 개시가 시작됩니다. 15일부터죠. 지금 후보들이 몇 달 사이에 어쨌든 정책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예. 쏟아냈는데 막상 그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비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비호감 대선이라는 것처럼 네거티브가 그냥 오히려 그 언론 이슈에서는 주를 이루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10대 대선 이슈를 이제 저희들이 특집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제공하고 또 후보들한테도 제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복지가 더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저는 이렇게 올해로 10년 됐는데 예. 그 전부터 쭉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이 일단 시작 전에 본인 소개와 함께 내만 보게 대한 좀 주요 활동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시민단체입니다. 2012년 딱 1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이름을 보면 맨 끝에는 복지국가지만 앞에 내가 만드는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복지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지만 저희는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자. 그게 가장 큰 저희가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치권이 증세 얘기를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먼저 세금을 내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려면 보험료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 가입자들이 먼저 얘기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국가를 가는데 여러 난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시민들의 주체성,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을 지난 10년 해왔고요.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세라고 복지목적세 도입도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높이는 건강보험 하나로 이런 운동도 해왔고요. 최근 2, 3년은 너무 부동산 가격이 뛰어 올라가지고 이 세입자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 안정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홍도는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는 이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저희 단체가 발족할 때부터 가장 관심을 두었던 게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강한 재정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워낙 낮으니까 이거를 높이지 않고서는 다른 복지 확대 논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증세가 이렇게 어려운 거이구나를 통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증세 얘기를 안 하는 지금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증세 얘기를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런 과제들을 더 많이 안고 있고요. 저희는 포기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만드는 증세 논의에 참여하실 거라고 보고 이 핵심은 결국은 신뢰이더라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세금이 부족하니 더 냅시다.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딱 내고자 할 때 이 돈을 받는 주체, 행정부, 또 세금을 의사결정하는 의회, 또 이 돈을 쓰는 사람들, 이것도 행정부이겠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특히 정치적 신뢰가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 증세의 문제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구나. 이게 하나의 제도만 다루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절감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좀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정치 개혁도 중요하더라고요. 예. 이 양 말이 나왔으니까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상식이잖아 실제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도 정치인이십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정치인께서 그렇게 많이 도약하지 못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평할 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네. 같은 여당인데 정부에서 증세를 안 하니까 진짜 옳은 소리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에서 멀어집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는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주창하시니까 증세를 강조해 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증세 계획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진짜 복지시민단체로서 더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각오도 다졌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얘기하면 네. 권력에서는 멀어지는 약간 이상한 문법이 한국에서는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국민이 원하면 한다 이랬어요 자기. 그러니까 정세를 국민이 안 원하니까 지금 이제 주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옳은 태도라고 보십니까? 증세, 즉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에 증세는 국민이 원해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옳아요. 예. 따라서 그 말씀 그 자체를 토를 달긴 어려운데 사실 국민들이 증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정치권이 국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대안을 갖고 토론하기보다는 서로 네거티브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이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세금 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썩 원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증세 얘기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거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그 말만 보면 맞지만 그게 책임 있게 정치 지도자가 세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는 게 옳을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의 지형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안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세금 내는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세금을 더 내면 그만큼 자기 삶이 더 나아진다. 그렇죠. 이런 신뢰를 주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증세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냥 제안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 보면 끄덕끄덕해요. 맞아. 세금은 더 내야지. 그런데 내는 게 꺼림직하대요. 그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세금을 내야지. 좀 버는 만큼 내야지. 근데 내 돈이 내 뜻대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보편 증세, 부자 증세 이런 증세 정치의 담론이 있는데 저희는 복지 증세라고 그 주창을 하거든요. 내가 낸 세금이 복지에 쓰이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예 내가 낸 세금은 복지에 쓰이도록 법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 목적세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나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방위세를 요청해서 그 방위세라는 목적세 기반으로 지금의 국방력을 갖추었듯이 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재 양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세라는 목적 재원을 만들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일반 세목으로 감당하기엔 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세 방식으로 해왔어요. 지금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목적세를 도입하자.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더 내게 해서 그거를 복지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복지에만 써야 되거든요. 저는 정치권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신뢰 상태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국가 비전과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이거와 결합시킬까?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제 거기에 이르지 못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의제와 비전을 마련하면 국민들과 증세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고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지금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힘에서는 안 한다 해놓고 아마 다 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증세를 별로 강하게 주창하는 쪽은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논점도 생기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2보 전진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에 대표님의 이제 그런 또 진단은 약간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2보는 아직 약속된 건 아니고 후퇴하는 1보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 폭등한 시기에 가격 안정화에 가장 강력한 기제는 보유세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폭등에 뭐 실질적인 책임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폭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그걸 후퇴시키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굉장히 강력한 또 복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기본소득 카드를 쭉 이렇게 빼시는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히시고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거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펴는 실용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의 불평등 체제에서 다른 대한민국을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기반이 필요한데 이거를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욕구와 부합할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커요. 제발 2보 진전을 위한 1보 후퇴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심상정 후보한테도 오늘 우리 이 오건호 위원장님의 이렇게 이 소중한 말씀과 제언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 일이 말이 양 나온 김에 세수 구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 국민들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게 이 위원장님은 늘 법인세 정세나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세수 구조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저희 복지국가 운동 역사로 보면 2010년이 좀 전환점이거든요. 무상급식 예. 논란이 있었고 보편복지 담론이 들어오고 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박근혜 후보도 복지국가를 주창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년 보면 자기 복지가 아버님이 꿈이 복지국가라는 유명한 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복지가 확대되어 왔고 일정한 증세도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이 증세는 민주당 쪽 혹은 복지 진영 쪽이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한계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민주당을 제가 특정화 시킬게요. 이제 의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증세를 이야기할 때 그 증세는 뭐냐면 법정 최고세율 증세였어요. 그래서 부자 증세라는 이름으로 항상 국회 회기 때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라. 그래서 한 2, 3년에 대략 한 번씩 정도는 조금씩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라왔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몇 차례 올라와가지고 지금은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금 최고세율이 45%예요. 근데 거기에 10%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49.5%를 내게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은요 최고세율이 지금 45.5예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최고세율이 이제 넘어버렸어요. 그래요? G7 딱 수준입니다. 법인세도 특히 이제 국민들이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대기업들 세금 많이 내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맞아. 그래서 대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게 인상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가 25%고 여기도 10%의 지방소득세가 붙거든요. 그럼 법인의 입장에서는 27.5%를 내게 되는데 이런 합산 세율이 OECD 평균은 지금 23.5예요. 우리가 높아요. 법인세 최고 세율도 지금 G7 수준이에요. 27%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OECD 평균을 넘고 G7 수준으로 도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증세 의제를 제한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최고 세율 증세 활동이 괜찮습니다. 그 적합한데요. 증세를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으로만 한정해 오다 보니까 이 활동은 이제 종착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세 얘기할 수 없게 된 거죠. 아마 이재명 후보도 혹은 민주당 쪽 그 선본 쪽도 검토해 보니 이건 뭐 지금 G7 국가까지 도달했는데 더 인상 요구하기가 조금 마땅치 않다 해서 공식적인 증세 계획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은 최고 세율 인상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증세는 일부러 증세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조세 부담률이 우리는 20%, OECD 국가 평균은 25%. 그러니까 5%포인트가 부족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한 해 100조예요. 그리고 이거는 OECD 국가 평균을 비교한 거고 유럽의 복지국가하고 비교해보면 더 커지죠. 뭐 10%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은 G7 수준까지 도달했다니 도대체 어디에서 낮은 걸까? 사실은 이걸 찾아야 되고 여기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 전체 세입이 작거든요. 근데 작은 이유가 세율이 작아서가 아니고 전체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 세율. 세율이 높으면 세입이 커지겠죠. 세율은 이제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작은 이유는 그 세율이 적용되는 가표 소득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게 조금 이제 세제 용어입니다만은 과표 금액은 실제 소득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연봉 4천만 원을 버는 노동자예요. 4천만 원 버는데 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그 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고 과표 소득인데 한 3천만 원 공제 받거든요. 연말정산 해보셨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하고 기본공제하고 이공제하고 이공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그 근로소득자들이 100을 벌면 한 60%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요. 세금 안 내요. 40%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율이 똑같더라도 그 세율이 적용되는 그 소득이 작다 보니까 공제가 커지니까 세입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제의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가 세입이 작은데 핵심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고 공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공제를 줄이는 게 논리적인 해법인데 이 공제는 5천만 국민 거의 모두한테 해당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두 번째, 두 가지 세목에서 나준데요. 우리 세수 구조에 또 하나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문제입니다. 저 북구 유럽 나라들은 부가가치세율이 25%예요. 이 오렌지 주스 하나에 25%가 붙거든요. 부가세가요? 예. 대표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아시나요? 10%. 네. 저희가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부가가치세 도입될 때 10%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10%인데 말도 많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계속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려와서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지금 19.3%, 거의 20%예요. 저희보다 2배예요. 부가가치세 세입이 작습니다. 그래서 딱 크게 보면 뭐 다른 또 세입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인데 소득세는 공제가 너무 넓어서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낮아서 그런데 소득세의 공제는 전체 국민과 관계를 맺고 있고 부가가치세율도 우리 일반 시민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역화된 겁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증세 논의를 하려면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신뢰 구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의 증세는 최고세율 증세는 이제 1단계 끝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증세 지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서 세금이 부족해요 냅시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 신뢰 구조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이고 더 어려운 이제 단계입니다. 어렵죠. 이거 어떡하죠? 그러네요, 진짜. 예. 뭐 하자해서 그냥 될 일이 아니네요. 우리 사회 뭐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타협과 비전. 이게 더 여전히 그렇죠. 예, 그런 거네요. 지금 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뭐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가장 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가장 큰 문제인데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고 사회 지속 가능성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서 좀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는 큰 방향,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건 답이 없는 건가, 거기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애 안 난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한국은 불평등 체제라고 그냥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가 이 불평등 체제를 바꾸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또 뭐 작년 보면서 코로나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더 노출되고 소득이 끊기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소득 보장 얘기도 나오고 자산 격차 얘기도 나와서 진짜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한국의 이 불평등 고착 체제의 문제가 이 코로나가 빵 두들겨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도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번 대선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의제와 계기들이 생기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선거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진짜 투표하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양쪽의 열성 지지자 빼고 가운데 계신 분들은 진짜 투표 안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3월 9일 혹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5월 9일 이후부터 대한민국엔 새로운 희망이 생길까에 대해서 강한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선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금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 체제에 대한 혁파 얘기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시민들도 해야죠. 저는 불평등은 두 가지라고 봐요.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자산에서의 불평등과 소득에서의 불평등입니다. 자산에서의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불로소득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고 집이 없는 서민들은 그 전월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허리가 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됩니다. 저는 대선 후보 4분, 뭐 유력 후보들이 다 저는 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연금개혁 합의를 하시던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고점임을 우리 정치인들은 선언한다. 물론 이제 급격한 하락은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5년, 10년 부동산 하향 안정화의 로드맵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한다. 그리고 부동산 하향 안정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는 전당적으로 같이 합의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후부터 집을 구입하실 경우에 약간 이제 차익의 동기를 가지고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걸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락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여러 정책 카드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향 안정화를 정치적 선언을 해서 국민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 하향 안정화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세금은 아까 목적세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또 그 세금을 내신 분들의 여러 아동수당이든 기초연금이든 이런 또 병원비 지원이든 이런 또 복지로 돌아가는 걸로 딱 이렇게 하나로 결합시켜서 이게 지금 사회 연대적 세금이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이 재원으로 또 주거 안정과 또 이렇게 소득 안정까지 같이 기하는 이런 큰 틀에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불평등의 한 축이 자산 불평등이고 부동산 불평등인데 저는 보유세 강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축이 소득의 격차거든요.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이 소득은 우리가 자기가 직접 일해서 시장에서 얻는 1차 분배의 시장 소득이 있고 금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를 보존해주는 국가를 통한 복지, 즉 소득 보장이 있거든요. 두 개가 다 계산돼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지금 소득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크고 여러 정책이 동원되지만 잘 개선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헐값에 노동자를 써도 되고 또 그런 고용의 부문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더 싼 노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교섭력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 힘은 채용하시는 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교섭력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 노동권을 얘기할 때 큰 노동조합에 조직된 분들의 노동권은 법적으로 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 뭐 단체 행동도 하실 수 있고 이런데 사실 노동법이 있지만 5인 미만이라든지 지금 특수고용이라든지 불안정 취업자들은 진짜 아예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런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갖고 고용주와 교섭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권의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께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신노동법을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도 그 다음에 비슷한 취지의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 노동법 체제를 확실히 바꿔서 교섭력을 키우는 게 이게 시장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쟁에 의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국가에 의한 소득 보장이거든요. 복지의 주장, 복지 제도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보완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격차를 보유세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 그리고 시장 소득의 격차를 그 당사자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의 그 기반을 만들어줘서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가지고 또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의 운용에 관해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일부에서는 예. 사람 자기가 마무리하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하고 있는데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문제도 있고 이 국가 재정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데 지금 운용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재정법이고요. 그 국가재정법을 만드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게 2007년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40년, 50년 가량 그 재정 관련된 법이라고 예산회계법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 현행 국가재정법을 만들었던 그 취지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가 예산 재정을 작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단품으로 쓰면 안 된다. 재정은 국가의 비전을 구현하는 하나의 가장 큰 기반이기 때문에 재정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해고력의 글들을 읽어보면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권력은 시장한테 갔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벌하고도 일정한 공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는 뭘 하느냐?
국가는 서민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텐데 그건 뭘 하느냐? 재정으로 하겠다. 근데 그 재정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 폐기하고 국가재정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혹은 이제 정치가 지향하는 큰 틀에 따라 크게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예산 배분이 현행 국가재정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만듭니다. 4월, 5월에 열고요. 그 당시에는 과천의 공무원 연수원에 보좌관들 다 물리고 장관들끼리만 옷 다 벗고 넥타이 풀고 1박 2일 그 예산안을 짰어요. 그때는 요 제도를 뭐 할까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 예산 전체를 몇 퍼센트 늘릴까요? 국방 예산 전체를 몇 퍼센트 늘릴까요? 이 전투기를 살까요? 이 제도 수당을 5만 원 올릴까요가 아니고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때 국방비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지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국정에 대한 장악력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전략을 전략적으로 쓰는 건데 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정부 때 위상이 좀 약해지고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을 세게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과감하게 대형 국토 사업을 하고요. 4대강 사업 같은 과감한 우리 그 한국 재정 역사의 가장 강력한 부자 감세를 한 방에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지출과 세입에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뭐 판단은 다르지만 자신의 국정 운영 전략에 따라 재정을 썼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건 좀 찾기 별로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그 국가재정의 전략적 운영이나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재정 전략회의도 완전히 형식화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 넥타이 풀고 장관들끼리 500조를 두고 이렇게 분야별 배분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국가재정 전략회의 혹시 대표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의 대표까지 다 배석해 놓고 짜여진 대로 몇 시간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국가재정법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취지는 퍼포먼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실질적인 재정 전략을 짜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퍼포먼스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운용의 어떤 비전이나 전략 같은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재난지원금 할 때 70% 줄까, 80% 줄까, 얼마 줄까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구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큰 재정적 전략과 비전이 있으면 통 크게 푹 가면 됩니다. 근데 작게 두고 막 정치권에서 논의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하고 설계했던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고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홍당기 기재부 장관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 보면서 요번에 보니까 추경을 더 확대하라고 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농성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지금 뭐 거의 180석에 가까운 또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예산안을 늘리는 본인 의사결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표적을 타켓을 다 기재부 장관을 하는데 저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금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 뭐 예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작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인데 저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하는 방식도 조금 의아해요. 기재부 장관이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저는 청와대가 바로 그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권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검토해 보면 저는 기재부 장관의 재정 운용의 지금의 그 노선은 결국은 청와대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허구적인 대립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정부 여당끼리.
아까 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략을 질문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진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재정을 재정답게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통 크게.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이게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재정에 관련돼서는 이게 뭐 재정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회 정책 분야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근데 통상 보면 재정에 대해서는 역대 대선에도 이게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 재원 방안하고도 연계돼 있어서 저희 이제 복지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항상 그걸 기다리거든요. 이제 재원 방안이 공약으로 나오면 그 공약하고 매칭을 보는데 거의 뭐 그 선거 전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다른 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게 재정에 대한 큰 공약이 나올 것 같지 않네요.